오늘 영화 상영 이게 조그만 소도시에 와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또 바깥에서 이렇게 추운 데서 영화 감상을 하는 걸 보시고 소감이 어땠는지 잠깐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질문 받고 대담하는 걸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9년 전 영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보면 성하고 이름하고 떨어져 맞아요. 그거 나도 본 적이 있어. 그게 이제 오래됐다는 영화 티가 그렇게 나는 거고, 뭐 단어 선택도 이제 종근이 형부라고는 요즘은 거의 안 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종군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따라갔다라는 뜻처럼 보여줘서 종군기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안 쓰고, 또 매매춘이라는 말을 쓰고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말을 쓰는데 굉장히 단어도 옛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19년 전 제가 20대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영화 감독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던 작품이고, 실은 이제 그 뒤에 다큐멘터리를 안 하고 극영화를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뭐 그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 그래서 올해 한 5일 정도 했거든요, 일을.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그럼 이틀 때우자 뭐 이게 만약에 뭐 제 다른 영화였으면 못 왔을 것 같은데 낮은 목소리고 또 이렇게 섭외하신 분이 한테 제가 이런 것도 가능하냐, 정신대 문제 대책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나비 펀드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냐라고 되게 적극적이셔서 그렇다면 가자 생각을 해서 왔던 거고, 근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서 영화 봐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리고, 제 입장에서야 한 30분은 잘라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길다, 저런 장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추운데 앉아서 영화를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크죠. 어찌됐건 어떻게 보면 19년 전 영화인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수요 심리가 매직 벌어지고 있고, 이 영화에 나오신 할머니 중에서 아마 한 분 정도를 제외하면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떤 것들은 계속 잊지 않아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춥지만 어쨌든 집중해서 영화를 다 감상을 하셨고요. 혹시 영화를 볼 때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으셨으면 한분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김영 의사님. 저쪽부터 찍지. 준비되신 질문 다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보면 약간 상업성이 약간 좀 떨어지고, 관객이 이제 좀 관객층들이 좀 약간 좀 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보러 오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20년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상영했던 게 2002년도인가? 90년. 그랬었군요. 네. 지금 그때 20대 후반 때 이제 처음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그 영화를 보고 좀 많이 아쉬웠던 거, 또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 위안부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신다면 어떻게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그게 있으신지.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장면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도 그건 제가 극영화 쪽으로 오고 난 뒤에 이 문제에 관한 극영화를 만들지 않겠냐는 제안을 꽤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던 이유는
이것이 재현 가능하거나 재현해야 되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위안소 장면을 찍을 자신은 없다. 그리고 그런 걸 찍어서 재현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거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청준 선생님인지 박완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단편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시에 나오는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영화로 별로 생각을 못하겠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는 그러니까 1편의 경우에는 이때가 뭐냐면 할머니들 중에는 신고도 하고 수요시에도 나가지만 얼굴을 밝히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자기가 이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커밍아웃을 안 한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맨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해주신 김순덕 할머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여벌구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니까 그 할머니가 사실은 카메라 앞에 자기도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게 이 영화의 사실은 엔딩이나 다름없는, 아, 이분이 이제 드디어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가 피해자였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냥 말씀하신 걸 받아서 좀 얘기를 하면 정말 뭐 어떤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찍게 된 건 아니에요. 우연찮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할머니들 사신 나눔의 집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하루 같이 와라. 할머니들 되게 재밌다. 그래서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갔다가 할머니들이 너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영화 감독이라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든다고 했더니 바로 한 15분 내로 쫓겨났던 것 같아요. 넌 또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딱 드러냈을 때 당연히 모든 게 금방 해결이 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 정부에서 아무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없는데 뭔 소리냐 라는 말 때문에 김학순 할머니가 나 살아있어 이러고, 이 김학순 할머니도 처음에 자기가 갔다 왔다고 했을 때 할머니 자기만 생존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라고 치료하신 할머니들이 200여 분 정도 되는데 놀란 건 200여 중에 한 위안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여 분은 전부 다 200 몇 군데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 네. 실제로는 몇 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잘 숨어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할머니들이 나도 이렇게 된 건데, 그러고 나면 일본 정부에서 사주와 배상을 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끝나진 않고 이를테면 막 8월 15일 즈음 되면 전 세계 방송국들이 와서 이 할머니들은 사실은 50년 동안 잊고 싶었던 얘기, 매일매일 잊으려고 애썼던 그때 기억을 기계처럼 반복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들 얼굴이 달린 되게 좋은 의지인데, 이게 뭐냐면 어느 연극단체에서 이제 할머니들에 관한 연극을 만든 거예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포스터에 할머니들 얼굴을, 실제 얼굴을 이렇게 다 받은 방송인데, 할머니들이 이제 대학로를 나가봤더니 막 자기들 얼굴 박혀있는 걸 이렇게 팜플렛으로 내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이러고, 자기 얼굴 왜 나와 있는지 모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도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꺼지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찍고 싶어진 거예요. 그냥. 그 5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겨왔던 사람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뀌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 지금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저도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에 가서 오후 4시까지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는 척도 안 했고, 거기 간사분이 들여보내줘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밥도 자기네들끼리 먹고 저는 안 줬고, 그러니까 제가 없는 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을 매일 그러고 다녔어요.
저도 뭐 카메라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아침 10시에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러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오후 4시까지 앉아있다고 오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냥 할머니들의 삶을 그때 외웠던 거잖아요. 아, 저 할머니 몇 시에 일어나고 이 할머니 몇 시쯤 여기 가서 빨래를 하고 그때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년 반을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들이 우르르 온천 여행을 가시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되게 강덕경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감기 몸살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가시면 이제 이 할머니하고 저만 있는 거죠 집에. 할머니가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화투 칠 줄 아냐고. 할머니랑 맞고 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나서 맞고를 치고 제가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한 3,000원 정도를 잃어드리고 그리고 슬슬 협박을 했죠. 할머니 이제 나랑 같이 노는 거 지금 딴 할머니한테 욕먹을 텐데 괜찮겠냐. 그 할머니는 뭐 이렇게 꼬셔오고 이렇게 꼬셔오고 확실하면 그래서 2년 만에 겨우 할머니들한테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낮은 목소리 제작 기간이 뭐 3년이다라고 하지만 촬영했던 건 한 8개월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그러고 논 거예요. 할머니랑 놀면서 그 영화를 찍었던 거. 그래서 저한테서 중요했던 건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냐면 되게 사실은 되게 주의 깊게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그 서울의 할머니들은 조심을 해요. 뭐냐면 그 야한 말, 뭔가 성적인 말을 자기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할머니들이 그런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나쁘게 보면 안 되고 우리 되게 좋게 봐야 된다는 소위 이 할머니들 나름의 이제 그 방어벽이 있는 그 단어 사용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근데 중국인 할머니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끌려간 거든 간에 실제로 그 곳에서 있었던 일은 이를테면 육학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강제적으로 한 거니까 어린애가 배울 수 있는 단어 사용은 다 그 동네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는다, 뭐 나래비로 줄을 서 있었다, 육학에 있었다, 손님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의 언어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언어의 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국인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일본 부분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테면 그 아파트 당첨권 우선순위를 주고 뭐 택시 그 면허증도 우선순위를 줘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머니가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태도가 좋아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되게 좋고. 네.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좀 나아진 거냐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낮은 목소리를 개봉을 95년도에 할 때 하루 극장을 사셨어요 자기 돈으로. 사셔갖고 이제 예, 뭐 자기 아는 국회의원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밥 먹고 교육을 주고 뭐 이러시면서 정부에서 분명히 할 게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뭘까 했는데 뭐냐면 일본에서 위로금 주는 거 받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국가유공자급의 생활지원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에서 대접이 달라져요. 이게 한 그 마지막에 찍은 숨결쯤 가면 이 영화에 나온 할머니가 있는데 어떤 날 대구 사는 할머니는 그 집에서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날인데 거의 그 집안의 제일 큰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다 이 할머니 때문에 받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우습기도 하지만 이 할머니들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보여진다는 면에서 되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낮은 목소리 2편을 보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1편 때 그 서울의 조그만 극장에서
한 달 동안 상영을 했었는데 할머니들이 매회 관객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영화 보고서는 끝나고 나면 뭐 할머니 너무 좋아요. 뭐 할머니 사랑해요.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뭐 이런 게 되게 그 정신치료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회 관객들과 만나고 막 사인 만들고 막 한글도 모르면서 막 사인 만들고 막 이러고 모금 운동이 되게 활발해지면서 이 나눔의 집이 2편에 가면 경기도 광주에 엄청나게 좋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네, 그리고 그 할머니들 모두가 각각 조그만 밭을 불화받아서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표현에 따르면 자기 인생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할머니들이 행복해지긴 하는데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나오신 강덕경 할머니는 해안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나눔술 2편은 그야말로 그 혜택을 받아 버리면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이제는 야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고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향해 야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할머니 돌아가시는 얘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흐른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그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점에서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이때 아쉬운 걸 이제 2편, 3편 때 한 건데, 2편은 한 70 몇 분짜리 영화고요. 3편은 60 몇 분이에요. 이게 90 몇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게 있다. 더 잘라야 된다. 그래서 나눔술 2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것들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9년의 시간을 이제 이 할머니라고 3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건데, 물론 애초에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한 편 만들고 저는 당연히 원래 극영화를 만들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이 다큐멘터리 한 편 찍고 저는 딴 일을 할 줄 알았다가 어쩌다 보니 엮이게 되면서 이제 막 9년 동안 할머니랑 함께 하게 되는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극영화 데뷔가 되게 늦어진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마흔 다 돼서 30대까지 이 할머니들과 같이 있다가 40살이 다 돼서 이제 뭐 미래하고 발레로스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극영화 데뷔가 또래 감독들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이 할머니들과의 9년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나 영화적으로나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안을 만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할머니들하고 지내면서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을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할머니들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피해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내서 이겨내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술로, 한 할머니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뭐 약을 했던 것들, 어떤 할머니는 종교, 굉장히 광신적인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연애로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형식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삶의 태도나 내용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한번이가 나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니, 그런 부분에 이제 선입견이 처음에 이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만들고 또 관심이 또 이제 좀 약간 보면은 약간 소외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것을 또 불편하게 보는 사람도 그렇죠. 시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부 측에서도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어떤 그런 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뭐
외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일에 약간 그 불편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좀 있는지 그런 거라기보다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낮은 목소리를 처음 만들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팩스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단체 관람 좀 유도해 달라. 근데 단 한 군데도 오케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전부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성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했었고 이 영화가 몬트리올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상영을 할 때 몬트리올 영사 한국 사람이 몬트리올 영사 그러니까 캐나다 영사죠. 몬트리올인 이 사람이 영화를 보러 왔다가 중간에 화를 내며 외국인들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얘기를 보여주면 되겠냐며 화를 내고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극장 이쪽에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죽여버린다고 뛰어났다 발견을 어찌됐건 뭐 그런 거예요. 이 영화를 할 때는 또는 이제 뭐 일본에서 상영할 때는 그때 되게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사실은 2편 3편을 일본 사람들 돈으로 찍은 거나 다름없어요.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었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게 갔는데 이제 당연히 일본 배급사였는데 일본 배급사 쪽으로는 협박 전화가 계속 왔었죠. 우리로부터 뭐 이런 영화를 상영하지 마라. 그래서 그 영화 개봉 전에 왜 이를테면 그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걸 하잖아요. 무대 인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시사회 때 갔었는데 끝나고서 이렇게 뭐 일본의 되게 유명한 변호사, 일본의 되게 유명한 배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 관객과의 대화하는. 근데 무대에 의자를 다들 이렇게 좋은 의자를 준데 저만 그 중국집 의자 있잖아요. 등받이면 동그랗고 너무했다. 뭐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누군가 너를 향해서 뭘 들고 그 무대에서 올라오면 들어서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줬대. 그래서 속으로 미친 거야. 방패를 주자. 망했다. 왜 왔지? 그러고 있다가 개봉날 아침에 첫 회를 일본에서 동경에서 트는데 우익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스크린에다가 그 소화기를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일본 5대1간지 사이간 토피사로 실면서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보이지 않겠다. 저 아직도 의심해요. 계속 의심했어요. 도와준 거네. 그래서 그저 그런 거예요. 뭐 그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일본에 뭐 낮은 목소리와 관련해서 가면 그 동경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는 그 경찰 6명이 양쪽에 3명씩 어디가 있었어요. 되게 쪽팔렸어요. 뭐 그런 거. 그렇고요. 그다음 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즘 그 영화에서 그 안 좋은 건 뭐냐면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이건 외국 영화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 15세다, 12세다, 18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명백하게 뭐여야 되냐면 되게 물질적이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 가슴이 낮다. 뭐 그럼 18세. 그러니까 그거 외엔 구분할 방법이 없고 뭐 칼로 너무 찌른다. 18세.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장면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걸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등급을 매기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보수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등급물위원회 위원장 자체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등급위원들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내용 중에 직장 내에 불륜 커플이 있어. 주인공도 아니고 불륜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18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뭐 그 섹스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미혼의 여성이 외간 남자와 여관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온 것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18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재작년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도 피해를 받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18살, 15세의 차이는 뭐냐면요.
18세는 정말 18세 이상만 볼 수 있어요. 근데 15세는 부모를 동반하면 12세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층이 굉장히 넓은 거죠, 훨씬. 그래서 우리 입장, 그 일반 한국 영화 입장에서 개봉할 때 15세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적인 침해를 해버리면 한국 영화 자체가 되게 뻔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건 바꿔 말하면 뭐 정부 욕을 하거나 특정 이익을 지지한 영화라서 18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그 많은 분들이 그 영화인들이 되게 많이 이제 뭐 정부에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할 때 그게 뭔가 그 푸시가 없냐. 근데 실제로 푸시는 없어요. 푸시를 할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한테 영화를 만들게 해주는 건 그 자본가와 관객이지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되게 피해가 있는 게 뭐냐면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내용에 그런 장면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침해는 되게 많아요.